북경의 자금성의 항궁에는 누구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 정각이 있었다. 공식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고 궁녀들은 그곳을 가리킬 때 손가락 대신 고개를 돌렸다. 낮에도 그 정각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해가 지면 주변 10보 안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15년 전 그곳에서 궁녀 하나가 죽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 그녀의 이름은 어떤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가 살았던 흔적은 모두 지워졌다. 그녀는 말이 없는 궁녀였다. 상궁의 명을 받아 밤마다 황제의 침정과 후궁들의 처소를 오가며 약재와 정가를 전했다. 완벽했다. 들어야 할 것만 듣고 보아야 할 것만 보았다.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고개 숙이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그날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소유는 평소처럼 황제의 침전으로 약재를 가져가는 임무를 맡았다. 상궁이 건넨 붉은 보자기에는 황제가 매일 복용하는 약재가 들어 있었다. 침전으로 가는 길은 멀고 어두웠지만 소유는 그 길을 수백 번도 더 걸었기에 능숙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지나 후원을 가로질러 마침내 황제의 침전이 있는 구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야 할 침전이 어두웠다. 내관들도 보이지 않았다. 소유는 잠시 망설였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침전 옆 작은 정자를 지나갈 때였다. 소유는 갑자기 멈춰섰다. 정자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누군가 바닥을 긁는 소리. 본능적으로 소유는 정자 뒤편의 나무 그늘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아니 두려움이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달빛 아래 정자 안의 광경이 보였다. 바닥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젊은 남자. 그의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독이었다. 소유는 그 남자를 알아봤다. 셋째 왕자였다. 황제의 친동생이자 많은 신하들이 추대하던 인물.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황제였다. 황제는 손에 비어있는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 잔에는 아직 약간의 술이 남아 있었고 달빛에 비쳐 이상한 색을 띠고 있었다. 황제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저 차갑게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님, 왜 저를 죽이십니까? 셋째 왕자가 피를 토하며 물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넌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신하들의 존경, 백성들의 사랑, 군대의 충성. 모두 내 것이어야 할 것들이지. 황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리는 안전하지 않다. 오늘 대신들이 또 회의에서 너의 이름을 꺼냈다. 이조를 내게 맡기자고. 그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엔 뭘 달라고 하겠지? 병권? 아니면 아예 내 자리? 셋째 왕자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 있었다.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입에서는 계속해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안심해라. 넌 병으로 죽은 것이다. 급작스러운 심장 발작. 내가 슬퍼하며 국장을 치러줄 것이고 너를 영웅으로 기억하게 해주마. 황제는 주머니에서 하얀 천을 꺼내 왕자의 입을 닦아주었다. 마치 자애로운 형처럼.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온기가 없었다. 몇 분 후 셋째 왕자는 완전히 움직임을 멈췄다. 황제는 시신을 확인한 후 주변을 둘러봤다. 그때 황제의 시선이 소윤이 숨어 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소윤은 숨을 죽였다. 발각되었을까?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황제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정자를 떠났다. 급히 걷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던 소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에 든 보자기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음 날 소유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궁에게는 침전 앞까지 갔지만 황제가 부재 중이라 약재를 두고 왔다고 보고했다. 상궁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소유는 알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궁 안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내관들이 수군거렸고 병사들의 순찰이 늘어났다. 그날 오후 소식이 퍼졌다. 셋째 왕자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심장 발작이었다고. 황제는 크게 슬퍼하며 국장을 명했다고. 소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누구에게 말한단 말인가? 입을 다문 채 소유는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변화가 있었다. 한 내관이 다가와 물었다. 너 사흘 전밤에 황제의 침전 구역에 있었느냐? 소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재를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소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웠고 황제께서 안 계셔서 바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밤 소윤은 잠들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상궁이 서 있었다. 소윤아, 나를 따라오너라. 황제께서 너를 부르신다. 소윤의 몸이 굳었다. 황제가? 이 시간에?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소윤은 상궁을 따라 궁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황제의 침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궁이 가장 외진 곳, 패정각이 있는 구역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내관이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이 아니라 밧줄이 들려 있었다. 내관들이 소윤을 붙잡았다. 입에는 천이 물려졌고 손발이 묶였다. 그녀는 끌려가듯 패정각 뒤편의 작은 뜰로 옮겨졌다.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소윤의 앞에 황제의 측근 내관 김상궁이 나타났다. 궁녀 소윤, 사흘 전밤 너는 황제의 침전 구역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소윤은 고개를 저었다. 입에 물린 천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 천이 풀리자 소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내 발자국이 정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내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도 안다. 흙바닥에 파인 발자국의 깊이로 알 수 있지. 최소 1시경은 그 자리에 있었다. 소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상궁이 말했다. 내 얼굴에 다 써 있었다. 그날 이후 너의 눈빛이 달라졌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그리고 넌 실수를 했다. 황제께 약재를 전달하지 않았으면서 전달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어. 황제께서는 침전에 계셨다.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소윤은 이해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김상궁이 주머니에서 명주실로 짠 얇은 끈을 꺼냈다. 황제께서는 자비를 베푸셨다.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내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입을 다물어라. 저승에 가서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 그녀에게는 나이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비밀을 누설하려 한다면 내 가족은 영모에 연루된 죄인의 가족이 될 것이다. 소윤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관이 소윤의 뒤로 갔다. 차가운 끈이 목에 감겼다. 끈이 조여지기 시작했다. 소윤은 숨을 쉬려 했다. 하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눈앞에 붉은 빛이 번졌다가 검게 변했다. 손발을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숨이 끊어졌다. 새벽이 오기 전
시신은 정각 마루 밑에 묻혔다. 관도 없었고 수의도 없었고 명패도 없었다. 얕게 판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다. 궁녀 명부에서 그녀의 이름이 삭제되었다. 그녀의 처소도 정리되었다. 옷가지, 신발, 사소한 장신구까지 모두 불태워졌다. 그녀와 가까웠던 궁녀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녀의 가족에게는 소윤이 병으로 갑자기 죽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죽은 자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소윤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났다. 폐정각을 청소하던 궁녀가 비명을 질렀다. 마루에서 검붉은 액체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피였다. 마루 틈새에서 피가 스며나와 바닥에 고이고 있었다. 궁녀들은 걸레로 닦았지만 계속해서 새로 나왔다. 내관들이 마루를 뜯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흙만 있었다. 피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계속 흘렀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피는 멈췄다. 하지만 마루에는 커다란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 후로 정각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낮에는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바닥을 끄는 소리, 마치 긴 옷자락이 돌을 스치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낮은 신음, 어째서 나를 죽였느냐? 그 목소리를 들은 궁녀들은 공포에 떨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뒤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발소리는 계속됐다. 한 궁녀는 밤에 순찰을 돌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 분명히 자신 혼자 걷고 있었는데 발소리는 둘이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맨발로 돌을 밟는 소리. 축축하고 무거운 소리.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의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희미한 하얀 형체.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궁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달빛에 비쳐 그 윤곽이 보였다. 여자였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하얀 옷을 입고 맨발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 여자의 목에는 검은 멍이 둘러 있었다. 마치 끈으로 목을 조른 듯한 자국. 너는 기억하느냐? 나를 소윤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궁녀는 기억해냈다. 예전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 갑자기 사라진 궁녀.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소윤? 형체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그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형체가 손을 뻗었다. 그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늘었다. 손톱은 부러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마치 땅을 파헤친 것처럼. 궁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궁녀는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똑똑똑.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후로 소문이 퍼졌다. 폐정각에 무언가 있다는 소문. 궁녀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두 궁녀가 함께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복도 끝에 큰 거울 앞에서 멈춰 섰다. 거울에 비친 것은 이상했다. 분명히 궁녀는 둘인데 거울에는 셋이 비쳤다. 두 궁녀 사이에 또 다른 형체가 서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그들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자신들 사이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가운데 있는 여자의 얼굴이 천천히 들려졌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목에 검은 자국. 그 여자가 웃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다. 나를 잊지 마라. 두 궁녀는 비명을 지르며 한 방으로 뛰어들어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방에도 거울이 있었다.
화장대의 작은 거울. 거울 속에서 그 여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거울 표면에 손을 댔다. 거울이 물결치듯 일렁였다. 손가락이 거울을 뚫고 나왔다. 길고 가는 손가락, 손톱이 부러진 손가락, 피와 흙이 묻은 손가락. 손은 계속 나왔다. 손목, 팔, 그리고 머리가 거울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다. 형체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느냐? 형체의 손이 한 궁녀의 목에 닿았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가락이 천천히 조여들었다. 궁녀는 숨이 막혔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다른 궁녀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내관들이 달려왔을 때 한 궁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손가락이 6개였다. 아니,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의 손자국이 겹쳐져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화장대에서 시작해서 쓰러진 궁녀까지 이어진 발자국. 하지만 그 발자국은 문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거기서 끊겼다.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3명의 궁녀가 더 죽었다. 모두 같은 방식이었다. 목이 졸려 숨이 끊어진 것, 그리고 항상 그 이상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6손가락의 자국. 궁 안은 공포에 휩싸였다. 궁녀들은 밤에 잠들기를 두려워했다. 자칫하면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밤 5명의 궁녀가 함께 한 방에서 자고 있었다. 한 명은 깨어서 등불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는 잠들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한겨울도 아닌데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추워졌다. 궁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4명의 동료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방 안에 그림자가 하나 더 많았다. 등불 아래 5개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궁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침상을 바라봤다. 4명이 자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침상에는 5개의 형체가 누워 있었다. 가장 안쪽에 벽을 향해 누운 형체가 하나 더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형체. 길게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형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괴한 형체는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렸다. 이쪽을 향해.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충혈된 눈이 깜빡이지 않고 이쪽을 응시했다. 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 순간 다른 4명의 궁녀가 모두 동시에 깨어났다. 그들의 눈은 떠져 있었지만 동공이 풀려 있었다. 초점이 없었다. 마치 조종당하는 것처럼. 4명이 동시에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윤을 기억하라. 그들의 목소리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다. 낮고 쉰 목소리. 여러 겹이 겹쳐진 것 같은 목소리. 소윤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4명이 동시에 침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깨어있던 궁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색했다. 마치 인형처럼. 궁녀는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복도를 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4명의 발소리. 아니, 5명의 발소리. 하나는 맨발이 돌을 차는 소리였다. 복도 끝까지 달려갔지만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었다.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차가운 손. 뼈만 남은 듯한 손. 궁녀는 끌려갔다. 바닥에 손톱이 긁히는 자국을 남기며. 다음 날 아침 그 궁녀는 패정각 앞에서 발견되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는 역시 그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녀의 손이었다. 손톱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피투성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피부에 새긴 글자. 소윤.
이제 궁의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 희생자가 늘어나자 궁의 분위기는 극도로 어두워졌다. 이상한 것은 희생자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들은 모두 15년 전 소윤이 죽던 시기에 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녀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 먼저 그날 밤 소윤을 끌고 갔던 내관들이 죽었다. 그들은 모두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을 맸다. 다음은 소윤의 존재를 장부에서 지운 관리가 죽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발견되었다. 책상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15년 전의 궁녀 명부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피로 쓴 글씨. 나는 여기 있었다. 그 문장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그날 밤 명령을 내린 상궁이 죽었다.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하고 헛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마지막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거울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 새긴 글자. 소윤이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거울 속에는 또 다른 것이 비쳐 있었다. 상궁의 뒤에 하얀 형체가 서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형체는 없었다. 오직 거울 속에만 있었다. 황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밤마다 황제는 악몽에 시달렸다. 한밤중 황제는 차가운 기운에 잠에서 깼다. 침전에 모든 등불이 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황제는 침상 발치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느꼈다.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 그때 뭔가 차가운 것이 황제의 목을 감았다. 손이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조여들었다. 숨이 막혔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나타났다. 아주 가까이. 하지만 이상했다. 얼굴이 없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그저 매끈한 표면만 있었다. 하지만 목 아래에서 뭔가가 벌어졌다. 입이었다. 목구멍에서 입이 열리고 있었다. 입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울음이었다. 왜 나를 죽였느냐? 황제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조여져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황제는 잠에서 깼다. 숨을 헐떡이며 목을 만졌다. 꿈이었나? 하지만 목에는 통증이 남아 있었다. 거울을 보니 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누가 목을 조른 것처럼. 그날 이후 황제는 밤에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그 자국은 더 선명해졌다. 결국 황제는 용하다는 도사를 불렀다. 백발의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다. 그는 궁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음기가 너무 짙습니다. 원한이 깊은 혼이 이곳 정각에 머물고 있어요. 도사는 패정각으로 안내되었다. 정각 앞에 서자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곳입니다. 이곳에 억울하게 죽은 혼이 갇혀 있습니다. 도사는 손을 들어 공간을 더듬더니 고개를 저었다. 한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목에는 끈으로 조른 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여인의 눈입니다. 원한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엄청난 슬픔. 자신이 잊혀졌다는 슬픔. 존재조차 부정당했다는 슬픔. 도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 혼은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살았었다는 것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 혼의 이름을. 며칠 후 보름달이 뜬 밤에 제사가 열렸다. 패정각 앞들에 제단이 차려졌다. 과일, 떡, 술이 놓였고 향이 피워졌다. 궁의 모든 사람이 참석했다. 제단 중앙에는 위패가 놓였다. 하지만 이름이 적히지 않은 빈 위패였다. 도사가 제단 앞에 섰다.
그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하지만 주문이 계속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거세졌다. 그리고 정각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문은 저절로 열렸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맨발이 돌을 밟는 소리. 축축하고 무거운 소리. 하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발소리만 들렸다. 발소리는 제단을 향해 다가왔다. 바닥에 발자국이 찍혔다. 젖은 발자국. 검붉은 액체가 발자국마다 남았다. 발자국은 제단 바로 앞에서 멈췄다. 도사가 입을 열었다. 이곳에 억울하게 죽은 혼이시여.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계속됐다. 하지만 공기가 떨렸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 하지만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소윤, 나는 소윤이었다. 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살았었습니다. 도사는 붓을 들어 이패의 이름을 적었다. 궁녀 소윤. 간단한 두 글자.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다. 제단의 음식이 날아가고 향로가 넘어졌다. 등불이 모두 꺼졌다. 어둠이 사방을 덮었다. 그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울음소리. 처음에는 낮고 슬픈 울음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 울음은 변했다. 웃음으로. 미친 듯한 웃음. 하하. 이제야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지만 늦었다.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존재는 이미 지워졌다. 이름 하나로 나를 되돌릴 수는 없다. 너희는 나를 죽였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바람도 소리도 모든 것이. 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제사로는 이 원한을 풀 수 없습니다. 이 혼은 너무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습니다. 이름도 기억도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그런 혼은 제사만으로는 달랠 수 없습니다. 이 혼은 복수를 원합니다. 자신을 지운 자들에 대한 복수를. 황제는 극도의 공포에 빠졌다. 자신의 명령으로 죽인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황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패정각 앞으로 갔다. 소윤, 나를 용서해 다오. 나는 두려웠다. 권력을 잃을까봐. 내가 본 것을 말할까봐. 그래서 널 죽였다. 용서해 다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원망스러운 목소리. 용서라고. 내가 무슨 권리로 용서를 구하느냐. 너는 나를 죽였다. 내 이름을, 내 존재를, 내 삶을, 모든 것을. 이제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소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황제에게 다가왔다. 소윤의 손이 황제의 목에 닿았다. 차가웠다. 얼음보다 차가웠다. 손가락이 조여들기 시작했다. 황제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시야가 흐려졌다. 의식이 멀어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황제는 소윤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목에 검은 자국, 그리고 눈물. 소윤은 울고 있었다. 복수를 하면서도 울고 있었다. 그 눈물을 보며 황제는 깨달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황제는 침전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궁은 혼란에 빠졌다. 새 황제가 즉위했고 그의 첫 번째 명령은 패정각을 봉인하는 것이었다. 큰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주변에 금줄을 쳤다. 정각은 봉인되었다. 그 후로 궁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밤에도 조용했다. 소윤의 목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소윤의 원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10년이 지났다. 궁은 대대적으로 보수되었다. 하지만 그 패정각만은 그대로 남겨졌다.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다. 보수 작업 중 한 인부가 실수로 그 정각의 문을 열었다. 인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먼지가 가득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동물도 없었다. 쥐도 벌레도. 마치 모든 생명체가 이곳을 피하는 것처럼. 방을 둘러보던 인부는 벽 한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손톱으로 긁어 새긴 것 같았다. 나는 여기에 있었다. 나는 소윤이었다. 나는 보았다.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죽였다.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기억한다. 모든 것을.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글자가 있었다. 그들은 벌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 나를 잊으려 할 것이다. 그때 나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인부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서둘러 정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나오는 길에 이상한 것을 느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라 둘. 자신의 것과 맨발의 소리. 인부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자신의 신발 자국 옆에 맨발의 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그날 이후 인부는 악몽에 시달렸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침상 발치에 서 있는 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인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은 슬프고 원망스러웠다. 결국 인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패정각에서 본 것을, 그 글자를, 그 악몽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인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퍼져나갔다. 입에서 입으로. 소윤의 이야기, 억울하게 죽은 궁녀의 이야기, 존재를 지워진 여자의 이야기. 시간이 지나며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옛날 이야기로 여겼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동의했다. 그 패정각에는 밤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현재 그 궁은 이제 역사 유적지가 되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 하지만 그 패정각만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다. 낡은 자물쇠와 바랜 금줄이 여전히 문을 막고 있다. 가이드들은 관광객들에게 말한다. 저 정각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위험하다고.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밤이 되면 경비원들은 여전히 그 정각을 피해 순찰을 돈다. 가까이 가면 이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 지켜보는 시선, 그리고 가끔 들리는 소리, 바닥을 끄는 소리, 맨발이 돌을 밟는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속삭임. 나는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람 소리라고 한다.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다.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소윤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원한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워진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잊혀진 죽음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억울한 혼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정각 앞을 지나가며 뒷걸음질을 친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며. 그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떠난 후에도 그들은 느낀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고개를 돌려봐도 아무도 없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거울 속 자신의 뒤로 희미한 형체가 겹쳐 보이는 것을 깜빡이면 사라지지만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소유는 기다리고 있다. 자신을 완전히 기억해 줄 누군가를,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줄 누군가를. 그때까지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 오래된 궁궐의 패전각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린다. 바닥을 끄는 소리, 그리고 낮은 속삭임. 나를 기억하라. 나는 소윤이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퍼진다. 궁 안을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영원히 잊히지 않기 위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 그것이 소윤의 복수였다. 자신을 지우려 했던 그들을 모두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것. 죽어서도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게 만드는 것. 소윤은 승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평화를 주었을까? 아무도 모른다. 그녀의 혼이 편히 잠들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곳을 배회하고 있는지. 단지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밤이 되면 그 패전각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발걸음을 재촉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감히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그들은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를, 목에 검은 자국이 있는 여자를, 그리고 그녀를 본 사람은 다시는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없게 된다.